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주에게도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 최대주주가 또는 이 지배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문제가 됐다는 거고요. 이사회의 독립성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일반 주주의 주식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이 클수록 일반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주윤의 흥노면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주윤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조금 회복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신사임당 구독자분들도 2025년에는 수익들 많이 내셔가지고 조금 주식 때문에 작년에 많이 힘드셨고 스트레스 받으셨는데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신사임당 채널과 김주윤의 흥노면 주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꼭 투자자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그러니까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거는 오래 장기간 이게 지속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식으로는 해결은 날 겁니다. 정치적 견해는 밝히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주가 그리고 한국 경제 상황이 펀더멘탈이, 그러면 정치적인 부분을 따로 떼놓고 봐도 그렇게 엄청나게 위기인 거냐. 물론 정치 불확실성이 초래한 위기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적으로는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마 한국 경제 위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은 하는데 성장률이 너무 둔화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성장이 저는 한국 경제 위기라면 가장 큰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GDP를 보면 올해 예상되는 게 1.8% 정도를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예를 들어 2.7%였다가 2.5%였다가 2.3%였다가 이제는 1.8%까지 낮아진 경제 성장률의 둔화가 좀 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한국 경제하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성장률이 높은 나라였는데 이제는 일본처럼 또는 후진국처럼 이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국면, 그 중남미의 소위 말하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들처럼 성장률이 둔화되는 우려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너무 조금 확대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성장 국면인 건 분명한데, 저성장 국면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반도체를 포함한 2차 전지, 조선이라든지 상당히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요하는 산업에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GDP 대비 100% 이상,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18% 정도, 거의 120%에 육박하는 높아진 가계부채를 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소비할 여력이 없어서 소위 말하는 내수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주식 시장이든 경제 측면에서든 부정적인 요인인 건 맞는데요. 다만 이제 그 한국은행이 11월 달에 경제 전망 할 때 여전히 우리나라는 굳건한 수출국으로서 무역 흑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미 무역, 그다음에 대중 무역, 대유럽 합쳐서 24년도에 올해 거의 900억 달러, 그 다음에 900억 달러 흑자를 예상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소폭 줄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상당히 경기 침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수출을 담당했던 미국에서 트럼프가 상당히 높은 고율 관세를, 정책을 강하게 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폭 하락하는 수준, 약 10% 정도 하락하는 수준인 800억 달러를 예상을 하는데, 이 800억 달러도 만약에 대미 관계에서 그런 관세가, 그렇게 고율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올해 수준의 900억 달러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 정도 수준의 흑자 달성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출을 잘하고 있다, 그건 분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국면, 저는 이것도 사실 저성장 못지않게 상당히 조금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는, 좀 이게 고령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 고령화 진행되는 속도가 역대급으로 좀 가장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초입 단계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고요.
연금이라든지 사회복지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점점 일할 사람은 없어지고 연금 타가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에 당연히 활력도 없어지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니까 경제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서 한국의 신용 펀더멘탈이 지금 현재는 건재하지만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결되면 이건 큰 문제는 아닌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만약에 장기화된다. 그랬을 경우에 신용도, 우리나라 대외 신용도에 대한 하락 압력 강화되면 당연히 대외 신용도 하락 압력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국내 증시 등 경제에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원화 가치를 상승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수출에서 엄청나게 상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해외 주식,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포함해서 해외 주식 직접적으로 많이 투자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달러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순대외 금융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순대외 금융 자산이 대략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1360조예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만 63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해외 그 순대외 금융자산의 비중을 봤을 때 이 뭐 외환 위기라든지 예전에 그 IMF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대외 변수에 상당히 건전한 기초 체력을 좀 갖췄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저성장이 얼마나 심화될 거냐. 그다음 두 번째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한 이 빠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수출 데이터가 중요한데 수출 데이터가 지금 11월 달에 예상한 내년 800억 달러에서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그거보다 초과 성장이 나는 산업들이 있고요. 거기에 투자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해외 지금 증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그렇게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라기보다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나. 정확하게는 성장률의 둔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떠나고 개인들의 자본도 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이미 많은 자본시장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심지어 우리 국가랑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떠났어요. 개인 투자자들 자본이 떠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거에 근본적인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언제 완벽하게 해결 국면으로 가냐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난 이유 중에 또 두 번째 이유는 국내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약화입니다. 근데 산업 경쟁력 약화는 특정 업종과 특정 산업에 해당되는 거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모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업별로 이거는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도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기업 밸류 정책 관련돼서 이게 조금 후퇴하고 있는 국면이 아니냐. 예전 같지 않다. 이거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다 판 것처럼 돼 있지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제 1월달 데이터 나오면 이게 조금 줄어들 것으로는 예상이 돼요. 삼성전자 순매도만 22조거든요. 그 전체 외국인이 판 게 25조 8천억인데 이 중에 삼성전자 22조 팔았으니까 85%를 삼성전자를 판 거지 한국 주식을 판 건 아닙니다. 반대로 너무 신기한 건 하이닉스는 2024년 12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 순매수 1등을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하이닉스는 4,300억 정도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12월달, 11월달 하이닉스도 계속 주가가 떨어졌죠. 그런데 12월 달에 19만원, 18만원, 17만원 요 바닥권 가격에서 4,000원 넘게 외국인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판 거지 우리나라 지수를 판 상황은 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이 상반기 기준으로 19.2%의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어떤 산업이 높냐? 당연히 반도체가 가장 높고요.
자동차, 석유화, 2차 전지 순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 2차 전지 수출 비중이 줄 거냐? 줄 가능성은 자동차하고 석유화 쪽이 약간의 타격은 있을 수 있는데 반도체나 2차 전지는 대미 수출 비중이 구조적으로 크게 줄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역시도 또 전제 조건을 달 수 있겠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HBM을 미국의 팹리스 업체에 굳건하게 납품을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25년도 올해 거는 HBM 납품이 다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사실은 HBM 사실 또 아직도 승인을 못 받았죠. 승인을 못 받았지만 엔비디아 외에 AMD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그 HBM을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삼성전자도 25년도에는 계속 미뤄지고는 있지만 엔비디아에 어떻게 보면 납품을 하는 단계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모든 그 수입품,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미 수출액이 약 31조 222억 달러에서 448억 달러, 그러니까 약 31조에서 62조까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반도체 업체나 자동차 업체나 석유화학 업체나 2차 전지 업체한테 모두 부담이 될 거고요. 이익을 깎아먹는 요인이 될 건데 추정하는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실제 이 보편 관세가 몇 프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수출의 규모가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최대 실질 경제 성장률 GDP가 0.67% 정도 만약에 대미 수출액이 감소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GDP가 0.67%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을 떠나는 이유는 당연히 돈의 흐름이 수익률 높은 쪽으로 옮겨가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S&P 수익률이 올해 23.3%가 나왔고요. 연초에 사서 그냥 가만히 1년 동안 들고만 있었어도 나스닥은 25.6%가 나왔습니다. 근데 나스닥의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연평균 18%씩 복리로 증가했습니다. S&P 수익률을 보면 14.2%씩 연평균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닥 수익률 2024년 연말 결산해 보니까 거의 마이너스 24%, 거의 30% 가까이 마이너스 빠졌고요. 코스피 역시 선방했던 하지만 거의 마이너스 9%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은 지수에 투자했어도 수익을 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났고요. S&P랑 나스닥에 투자했을 때도 20% 넘는 수익률이 나왔는데 빅테크에 투자했으면 24년도에 50% 넘는 수익률이 수두룩했다. 기업들이 뭐 넘쳐났다. 50% 넘는 종목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금 국채를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15조 8,949억을 순매도했는데요. 비상계엄 딱 시작하고 나서는 18조 7,131억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 한국 국채를 매도했고요. 21년 9월 이후 역대 3년 이상 중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지금 국고채 총 발행 한도가 197조 6천억인데 지금 외국인이 한국 국채 팔고 역대 최대 규모의 소위 말하는 나라의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순 발행 한도가 80조, 그 다음에 정부에서 추가로 경정예산, 그러니까 추가로 돈을 더 발행하려고 한 게 20조거든요. 적자 국채가 약 100조 이상 됩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우리나라 빚, 가계의 빚도 늘어나고 국가의 빚도 늘어나는 거에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고요.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의 보유 금액은 약 1,3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국내 달러 예금이 약 85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포지션을 늘려서 안정적 자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순대외 금융자산, 이게 너무 중요한 데이터라서 순대외 금융자산이 왜 중요하냐? 국가의 대외적 재무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해외에 대한 금융자산과 해외에 대한 금융부채의 차이니까 이거 국가 통계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24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순대외 금융자산이 1,360조, 한국은행 외환 보유액이 약 630조고요. 우리나라 한 해 GDP가 2,500조니까 2014년 대비해서 해외 순자산은 12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순대의 금융자산이 그만큼 국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금융자산이 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대외적인 재무 상태는 소위 말하는 엄청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은 수익률을 쫓아서 미국 투자를 한 건데 잘한 선택인 거죠.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장에서 S&P 수익률이나 나스닥 수익률처럼 연평균 20%대를 가져갈 수 있다면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든 국장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불확실성, 그 다음에 국내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약화, 기업들의 밸류업 추진력 후퇴, 이런 전제 조건들이 다 회복이 돼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1월달 되면서 조금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1월달 들어가면서 상당히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나는 업종들이 지금 연초 1월달에 로봇주가 급등이 나왔고요. 기존에 잘하던 기업들 전력기기나 방산주들에서도 주가 큰 폭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이걸 지금 찍고 있는 월요일장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만의 자본으로 이렇게 증시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가 된다면 들어올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증시 오래된 격언 중에 주가가 싼 것만큼 강력한 모멘텀도 없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12월 달, 11월 달에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 못 버티고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투매성 물량 나오는 것들을 외국인 투자자가 받아가거나 기관 투자자가 받아가는 형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재미난 데이터는 코스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짝수회는 딱 2번 좋았고 나머지는 다 홀수의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소위 말하는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을 확률이 약 75%가 넘었습니다. 근데 올해 마침 또 2025년 홀수의 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상당히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두가 미국 주식만 좋다고 하고 모두가 미국 주식에 미쳐 있을 때 오히려 역발상의 관점으로 국내 주식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을 보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해 2025년도에 벌어들인 이익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연초에 예상했던 거는 대략 250조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전체 이제 코스피가 벌어들인 이익입니다. 그게 230조로 깨집니다. 그러다가 올해 연말쯤 되니까 한 210조까지 깨집니다. 그러다가 지금 185조, 190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코스피가 전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순이익으로 나누면 그게 PER인데 순이익이 떨어져서 PER이 낮아지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올라가서 PER이 낮아지면 외형성장해서 PER이 낮아지는 거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하는 건데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쪼그라들면서 PER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펀더멘탈에 어떻게 보면 이익이 계속 떨어진다, 이익의 추정치가 계속 낮아진다? 저는 그게 좀 치명적이라고 보는데 그럼 이게 계속 무한정 내려갈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딱 그 이익이 계속 꺾이는 거에 분기점이 되냐? 지금 코스피 지수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산이 전체 20%가 넘으니까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일 많이 차지하는 20%짜리가 언제 이익이 가장 떨어지는, 이익의 추정치가 가장 낮아지는 시점이냐?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25년도에 2분기에 바닥 찍고 3분기부터 회복된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실제 업계에서는 2분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보는 산업계는 2분기보다는 3분기를 보고 있어요. 2분기, 3분기 때도 계속 반도체 업체의 업황은 HBM을 제외하고는 좀 어렵다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주식의 특성은 선반영입니다. 그러면 3분기를 만약에 실적에 소위 말하는 코스피의 이익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점이라고 보면 오히려 주가는 조금 더 선반영해서 2분기 정도 더 빨리 반영하면 올해 1분기. 그래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상반기에 안 좋았다 하반기에 회복될 거라고 보는 데가 많고요. 상고하죠 얘기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저는 반대일 것 같아요. 오히려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이 되면 그걸 미리 선반영해서 상반기에 좀 좋고 하반기에 좀 부진하지 않을까, 증시가. 상반기에 좀 부지런히
성장하는 기업들에서 투자를 하면 조금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시장을 떠나는 이유에 좀 근본적인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의 아까 말씀드린 전체 영업이익의 합산이 추정치가 더 안 꺾이는 시점이 보면 그 시점이 지수상으로는 아마 바닥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상반기냐 하반기냐는 몰라요. 증권회사에서 예상하는 거랑 실제 업계에서 보는 거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식은 항상 선반영되는 측면을 보며 결론은 2분기냐 3분기냐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그렇게 비싼 시점은 아니니까 관심 있는 기업들 반도체 포함해서 올해 만약에 실적이 분명하게 개선된다고 하면 주가가 빠질 때마다 미국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수익 많이 나셨을 테니까 조금 정리해서 우리나라 주식 조금씩 사서 모으시면 저는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봅니다. 현재 금융위기 수준의 환율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환율이 경제의 기초 체력을 반영하는 좋은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위기 수준의 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금융위기 수준의 환율이 돼서 환율이 만약에 고점이다, 달러가 고점이다, 그러면 저는 한국은행이 바로 개입해서 원화를 매수하고 달러를 매도쳐서 바로 환율을 하락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원화를 매수하면 그 자체가 달러 고점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더욱더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텐데,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환율의 경제 기초 체력을 반영하면 환율이 계속 상승하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예비비 성격의 국제 준비금이 감소하면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옛날에 IMF 위기가 또는 과거에 달러가 부족해서 겪었던 그런 위기를 겪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23년도 기준으로 봐도 국제 준비금이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약 4,154억 달러로 충분한 지금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 나오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달러에 대한 준비금이 약 1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본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원화 가치는 최소한 20% 이상 충분한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보는 게 좀 합리적으로 보고요. 달러 인덱스가 중요한데요. 소위 말한 유럽을 포함한 유로와 주요 선진국 6개국의 통화로 구성된 외환 바스켓입니다. 요게 최근 2년 동안 100에서 110 박스권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려면 올해 사실 상반기에는 달러 인덱스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GDP의 69%를 차지하는 미국의 소비가 이렇게 계속 좋을 수는 없다. 소비 증가세가 분명히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생각보다 가파르게는 못 내렸지만 미국은 지금 금리를 내릴 충분한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최소 2번에서 최대 3번까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역시도 금리를 이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하게 절대 놔두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트럼프는 무조건 이제 당선되는 순간 금리부터 내릴 것 같거든요. 그게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미국은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금리 차가 축소가 되겠죠. 그러면 한미 금리 차가 축소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미국의 돈값이 떨어지고 한국의 돈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죠?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금리차 축소되면 당연히 원화 가치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달러 관련돼서는 조금 사실 굉장히 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언론이 너무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미국의 GDP와 달러 인덱스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세는 미국의 GDP 비중이랑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대외 순부채에서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16.7%에서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80.3%까지 급증했고요. 연방정부 부채는 GDP 대비 120.7%까지 급증했어요. 그리고 세계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 중에 달러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70%가 넘었는데 지금 57%까지 감소했어요. 왜 감소했냐? 미국의 달러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 중국인데요. 요새 너무 재미난 게 중국이 미 국채를 팔고 지금 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13년 말 기준으로 1조 2,700억 달러의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7,600
1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 플러스 다른 주변국들의 가치, 요 밑에 표 보실 건데요. 달러 인덱스는 GDP에서 미국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달러 인덱스까지 같이 좀 감소하는 측면으로 나온다는 거고요. N달러 환율하고 굉장히 높은 원달러 환율이 상관관계를 가지고요. 요 옆에 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랑 원달러 환율이랑 상관관계가 둘 다 뭐 0.71,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로 치면 70%가 넘는 퍼센테이지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엔화입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랑 N달러 환율이랑 굉장히 같은 방향성을 유지하는데 원화 가치만 하락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24년도에 엔화 가치도 11.5% 하락했습니다. 근데 지금 딱 우려는 있어요.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일본 돈값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요.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미국과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차이,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일본은행이 만약에 금리 인상해서 미국과 일본의 10년 국채 금리 차가 축소할 경우에는 당연히 일본 돈값이 올라간다. 우리나라 돈값은 오히려 일본 그 돈값 대비 낮은 원화 가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위안화랑 달러, 요것도 상관계수가 0.77이에요. 엄청나게 높은데요.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서 만약에 중국산 수입에 60% 이상의 만약 진짜 관세를 매긴다. 요 7.5라는 수치가 중요한데 여기 기준점이 되는데요. 그럼 7.5 위안 초과할 경우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1,500원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경제는 어떤 상황이냐? 2000년 중반부터 계속된 2007년, 8년 이때부터 과잉 투자 후유증으로 기업하고 은행이 모두 부실한 상태예요. 24년 기준으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3%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해외 투자 많이 하고 투자는 엄청나게 늘려놨는데 내수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너무 분명해서 심지어 내수 경제 관련돼서 디플레이션 압력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계 소비 비중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돈을 풀면 위안화 달러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이 환해지 지금 오늘 기사 보니까 들어오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요것도 좀 원화를 강세, 그러니까 달러를 약화시키는 좀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전반적인 레벨 자체는 올라왔는데 뭐 여기서 말하는 뭐 1,500원 이상이 되는 거는 예를 들어 그 탄핵 정국이 좀 지속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환율에 반영이 되더라도 그건 단기적인 이슈지 결국은 환율의 경제 기초 체력을 반영하는 건데 달러가 계속 좋으려면 미국의 경제 기초 체력이 계속 좋아야 되는데 그러긴 좀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주에게도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거든요. 투자자들이 결국은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업 지배구조가 일반 주주 권리에 너무 미흡했다. 일부 경영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경영자들이 무분별한 소송으로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어렵다고 반론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의견차가 좀 큰 것 같아요. 의견차가 좀 큰 것 같고요. 대부분 상장회사는 당연히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 일종의 최대주주가 존재를 하죠. 근데 이 최대주주가 또는 이 지배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문제가 됐다는 거고요. 이사회의 독립성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주주가 마음대로 합병하거나 회사를 쪼개거나 분할하거나 배당가치 주식 비율 같은 현금 흐름의 내부 거래를 이용한다거나 상당히 과도한 수준의 보수를 받거나 또는 불공정 자전거래, 회사끼리 자전거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편취하거나 그래서 지배권의 사적 이익을 확보하는 게 크게가 문제가 된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최근에도 그런 두산만 봐도 적자를 내는 두산 로보틱스와 매출이 4조 이상 되고 연간 영업이익이 1,500억 이상 나는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두산 밥캣을 넣으려고 하잖아요. 두산 밥캣의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반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일반 주주의 주식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이 클수록 자신의 이익 추구 방향으로 의사결정할 유인이 올라갈 것이고 일반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 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가지고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자는 거고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상법에다 적으라는 거거든요. 이사는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조항을 유지하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상식적인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거든요. 최대한 조속히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법적 제도 보완은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면 사실은 주주 충실 의무랑 보호 의무 대원칙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인 건 맞는데 경영자 측이 제기하는 소위 말하는 이런 경영권,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어려울 거다.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후속 조항이라든지 후속 입법을 통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굉장히 좀 재미난 그 기사, 아주 최근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ACG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ACGA는 100개 이상의 초인류 장기 기간 투자자들을 회원사로 둔 소위 말하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아시아 그 기업 거버넌스 개선 추구를 요구하는 비영리 단체예요. 거버넌스 관련된 법제도 개선에 그 전문가 의견을 내고 있고요. 개별 기업 사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고요. ACGA라는 단체가 얼마나 큰 단체냐면 ACGA 회원사 운용자산 합계만 40조 달러. 그러니까 이 40조 달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국민연금 운용자금의 51배고요. 한국 GDP의 24배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세계 최대 연기금 관련된 노르웨이 국부펀드, 네덜란드 연금, 캘리포니아 교직원 연금, 싱가포르 정부기금, 펀드의 세계 원탑이죠. 블랙락, 뱅가드, 캡탈, 그다음에 피델리티 이런 JP모건까지 다양한 회원사들을 갖고 있는데 ACGA가 아시아 국가별 기업 거버넌스 순위를 매기는데요. 가장 최근 데이터에서 13개국 중에 8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정도 수준의 경쟁사 일본이 2위, 대만이 3위인 걸 비하면 상당히 경제 규모는 큰데 이런 기업 거버넌스가 완전 후진국 수준이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이런 ACGA라는 이제 비영리 단체지만 글로벌 이 평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도 모든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입법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지분 규모가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창업 패밀리가 행사하는 과도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이사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요. 회사와 창업 패밀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회에 주어지는 과도한 권한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해외 선진 자본시장이라면 주주 승인이 당연히 필요한 핵심 안건도 주주들한테는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거. 그리고 일반 주주들이 경영진과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자체가 없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나라 이 거버넌스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국제 투자자들은 당연히 벤치마크로 MSCI, 지금 우리나라는 MSCI 이머징 마켓으로 돼 있는데 이게 원래는 2016년도만 해도 중국이 17%, 우리나라 16%, 1%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MSCI 이머징 마켓 내에서도 비중이 9%까지 하락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런 기업 거버넌스 문제가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공정해야 될 이사회도 권한 보장이 안 돼. 창업 패밀리나 경영진이 마음대로 회사 분할하고 쪼개기하고 유상증자하고 교환사채 발행해. 그러니까 너무 투명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주 권리가 존중을 전혀 못 받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이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9%까지 하락했는데 중국은 25%까지 오히려 올라갔고요. 최근에 인도가 20%, 대만이 19%.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MSCI 이머징 마켓에서 10% 미만이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시장으로 전혀 인정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MSCI 이머징 마켓 이 지수로도 알 수 있고요. 경제는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크기 때문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금 이미 상당히 밸류에이션으로 PBR보다 저는 이익지표가 중요하니까 내년에 코스피 PR 아까 전체 영업이익이 185조에서 195조까지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PER이 그러면 8.9배, 9배 정도 수준이니까 9배 정도 수준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물론 환율도 생각해야 되지만 환율도 안정화된다고 보면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글로벌로 잘하는 산업 있잖아요. 반도체나 조선이나 엔터나 그다음에 또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 당연히 투자 심리가 이런 기업 거버넌스 개혁하면 충분히 지금 싼 입장이기 때문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경제 정책 발표 어제 했는데요. 정부에서 주주 환원을 촉진하는 다양한 세제와 ISA 세제 지원 확대를 밝혔습니다. 일단은 저는 주식 투자하려면 일단 ISA 계좌, IRP 퇴직연금 계좌, ISA가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인가요? 이게 세제 혜택 주는 계좌거든요. 연금저축까지. 이거 3개부터 여기에 먼저 주식이든 ETF든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돈으로 또 개별 주식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ISA 세제 지원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9%로 저율과세하고 2천만 원 넘는 경우는 45% 원래 누진세 적용했는데 이것도 25%로 세금 깎아주겠다는 거고요. ISA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이었는데 4천만 원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비과세로 200만 원 세제 혜택 받는 거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서민형은 1,000만 원으로 해서 결국은 주식투자 세액공제 받고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국민 자산 형성하고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 확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없던 국내 주식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도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비과세를 1,000만 원까지, 서민형은 2천만 원까지.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올해 처음으로 이제 ISA에 가입 가능하도록 해놨거든요. 이만큼 세제 혜택, 국내 투자 늘리면 세제 혜택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관련돼서, 배당도 상당히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자율공시 이행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 환원금의 5% 초과 증가하면 이거에 대해서 5% 법인세액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금에 대한 기업 입장에서 세부담도 덜어주고 자본시장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세제 혜택을 이렇게 늘리고 있는다는 거고요. 주식투자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제 주주가치 제고하기 위해서 저성장이나 기업의 성과가 없는 저성과 기업을 퇴출하는, 효율적으로 퇴출하는 상장 폐지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해요. 소위 말하는 유령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빠르게 다 상장 폐지될 수 있도록 하고요.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하는 연기금과 운용사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 보장. 요거 아까 상법 개정안에 같은 궤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탁자 책임 이행 재고 방안 마련 등 물적 분할할 때 자회사 상장하며 공모 신주의 20%를 기존 주주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안이 기업이 마음대로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 일반 주주한테 기존에 갖고 있는 주주가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부에서도 국내 주식 투자와 또 국내 주식 투자로 인한 세제 혜택 부분에 다양한 이 혜택을 늘리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법 개정안 관련된 부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걸 정치적으로 그 유불리를 따져서 어느 특정 정당에 유리한, 소위 말하는 어떤 정당의 논리나 그런 거에 되는 거가 아니라 정말로 국내 개인 투자자 1,500만 개인 투자자, 그리고 1,500만 개인 투자자가 속한 어떤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과 그 기업의 뒷단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법과 이런 제도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